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마지막 날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 시 약간의 울렁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출이라는 검색어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서 주로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6개월, 1년 전만 해도 대출이라고 넣으면은 이 영끌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서 연끌하는 방법들, 아니면 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약간 우회적인 방법의 대출 방법까지 온갖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에 따른 역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고가의 물건을 사면서 전세 갭을 끼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사더라고요. 보니까 샀는데 결국 지금 자기가 입주하려고 하니까 DSR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반환 못 해주는 상황 때문에 대출을 문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악질 임대인, 그리고 추후에 출연하게 될지도 모르는 악질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싸움,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 임차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 요걸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사례 말씀드릴게요. 글자가 아마 굉장히 작지 싶은데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악질 임대인 편입니다. 제가 전세 사는데 만기가 3월 말인데 2월 중순에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11월쯤 말했어요. 한 3개월 전쯤에 말했네요.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보다 2억 넘게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더니 계속 안 나가서 지금은 1억 정도 올려서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집이 안 나가는데 그냥 보증금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갱신권 안 쓰고 2년짜리 계약이었어요. 보증금 전부는 원래 계약 일자까지 못 받더라도 저희 잔금 일자에 맞춰서 일부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원래 계약 날짜대로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네요. 이런 사례들 빈번하죠. 전세 상한 대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 저거라도 받아서 달라고 해볼까요? 이 전세 상한 대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전세 상한 대출, 전세 반환 대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만약에 1주택이 있고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을 가진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2주택자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다. 전세 반환 대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전세 반환 대출도 이거 주담대예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담대예요. 2주택자 나오려면은 이 A를 뭐 처분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느냐? 뭐 1억까지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자 자금 대출 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업자 자금 대출을 통한 이 주택과 관련돼서 이용하는 거 막는다는 뉴스가 오늘 며칠이죠? 1월 29일자로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에요, 댓글에 보면 나옵니다. 저런 놈들은 내용 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 여기 있어요. 요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거 좀 무서울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방법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대부분 다주택자라 전세 보증 반환 대출 안 나올걸요. 전세 보증 반환 대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경우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차인이 다주택자인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됐는지 집 치워놓고 엄청 빠지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존 전세금이 워낙 비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대구에도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많이 맞닥뜨릴 것 같아요. 돈 받기 전에 빼면 큰일 납니다. 갱신권 써서 그냥 산다고 하세요. 전세 가격 더 내릴 겁니다. 뭐 이런 글들도 달리고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3 플러스 3개월 안으로 해결해주면 됩니다. 예. 뭐 연장되었을 때 요구합니다. 이건 연장 안 된 경우네요. 뭐 어쨌든 연장되었을 경우인데, 요 일부 댓글에 좀 부정확한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짜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잘 만나야 해요. 배째라는 임대인도 많고 뻔뻔한 임차인도 많고, 요 둘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도 보증금 안 주면 집 보여주는 거 협조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이 푸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임. 전세보증보험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계약이다. 그러면 1년 이 둘로 나누었을 때 1년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보험 가입 안 했더라도 1년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 부처사 밟으세요. 돈 없고 못 구해서 못 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 악질 임대인 두 번째 편입니다. 전세 만기 9개월 남았어요. 전세 4억에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말도 안 되게 6억에서 6억 5천까지 올랐어요. 다행히 청약 당첨된 곳이 있어서 한 번 더 연장하면 입주 기간 안에 맞춰지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워뒀어요. 근데 연장 가능성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1억 정도 올릴 거라고 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안 했는데 4억에서 5억으로 바뀐다. 이거 전월세 상한제 5% 범위죠. 상한은 5%, 하한은 범위가 없어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변에 전세 가격이 많이 내린다. 그러면 갱신할 때 집주인에게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5% 상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거주 하실 거냐고 했는데 고민 중이라고 한다. 실거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에서는 아마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 아마 집주인이 멀리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들어와서 살 의향은 없는 것 같아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자금이 묶여있고 여유도 없는 상황. 전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걸로 새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대부분 이런 처지에 있을 것 같아요. 1억은 도저히 못 구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월세를 좀 드린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지 임대차법. 임대인도 원망하고 임차인도 원망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배짱 부리는 집주인 그냥 실거주 하라고 하세요. 실거주 하라고 했는데 막상 돈 돌려달라고 하면은 돈 안 돌려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 4억이에요. 주변에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을 건데 주변의 집들도 막 최근에 보니까 4억 5천이나 5억에 거래가 돼요. 집주인은 6억의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다든지 하면은 다음 세입자가 잘 안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불의 관계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이 을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다. 집주인 저거 안 돌아올 것 뻔해. 나 그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려고 하면은 문 못 열어줘. 이렇게 하고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권을 쓰라고 합니다. 갱신권을 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라고 하면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죠. 이사갈 곳도 제대로 알아볼 시간 몇 개월, 한 1, 2개월 사이에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빠듯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는 전세 갱신권 해줬는데 좀 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배려해서 1.5억 이상 올랐는데 5% 올려받았음요. 5% 올려받았음요. 아마 이사 안 들어올걸요. 진짜 들어오냐고 강하게 압박해보심이 여기에서 이제 기싸움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악질 임차인. 이번에 조금 제가 요건 소설로 써본 겁니다. 전세 4억 5천만 원에 살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살기로 했다. 전세가 기하던 무렵에 전세를 들어온 터라 임대인에게 도배를 해달라. 수전이 불량하다. 보일러가 이상하다. 요구를 해봤지만 그냥 살라고만 합니다. 큰 시혜를 베풀어준 것 마냥 나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사 비용이 아까워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로 했다. 사실 전월세 상한제는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세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눌러앉았다. 주변에 신축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3억 정도의 전세를 구한다. 요 지금 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죠? 최근에 작년 말 20년 말에 막 4억 5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주변에는 3억 5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10년 넘은 구축에 전세금도 1억 5천이나 더 비싼 걸 생각하니 이사비 복비가 아까워서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것이 억울하기만 했어요. 신축에는 아직 세입자를 구한다는 매물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데 눈에 삼삼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 전셋집 계약했으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합니다. 임대인은 황당하다. 계약 연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요.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 발 뺍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보니 보증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막무가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 계약한 집에 계약금하고 위약금하고 내라고 버팅깁니다. 임대인은 환장할 노릇입니다. 전세를 다시 4억 5천만 원에 내놓아 보니까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 오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머리가 안 좋아 하는 곳이 빠질 지경이에요. 임차인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임차인을 골탕 먹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전세 살던 사람이 임차인이 그 다음 전세금 계약 이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왜? 전세금을 얼마 올려달라고 할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5%라는 상한 범위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악질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또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우기고 다시 살짝 전입신고했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좀 편법적인 방법?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최근에 얼마 전에 북구에 보니까 7억에 거래되었던 것이 가장 최근에는 5억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2억 가까이 빠졌죠. 전세금이 얼마인지 보니까 4.5억, 4.8억 이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높은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봤죠? 그 다음 전세금도 떨어질 건 눈에 뻔하죠? 주변에 전세 매물은 많죠? 주변에 막 3억, 3억 5천 이런 식으로 막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살다가 배알이 틀리거나 임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임대인을 골탕 먹일 수도 있어요.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와 주변에 내가 우리 집 7억짜리라서 전세 5억에 줘놨어요. 5억에 줘놨어. 5 맞죠? 한 70% 하면 5억 가까이 되죠. 5억에 전세를 줘놨어요. 근데 주변에 집값이 점점 떨어져요. 6억 5천, 6억, 5억 5천 이런 식으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좀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갈 때 내가 전세금 다 돌려줄 입장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변 전세 가격이 막 3억 5천, 3억, 4억 이렇게 되는데 내가 받은 전세 보증금은 5억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돈을 내가 다른 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다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들 머리 아픕니다. 세입자 나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냥 살아만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입장. 그러면 임차인은 나 그 돈 주고는 못 살겠어요. 다음에 갱신할 때 가격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4억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경우라면은 임대인 입장에 갑자기 1억이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그렇게 또 돈이 융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게 역월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현재 전세 매물 빠르게 소진되지 않으면은 1년, 2년 후에는 역전세, 역월세 이런 현상들 지금은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싸움 편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악질 임대인, 악질 임차인 봤는데 이번에는 기싸움 편 한번 보겠습니다. 2달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임대인의 글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한 집이라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어요. 왜 대출 받고 안 받고가 왜 중요한지 나중에 댓글에 나와요. 절대 대출 받지 않았다고 해서 대출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해보니까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확인서를 못 써주겠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그 전에 이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포기하고 카카오페이에서 대출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 주민증, 본인 확인하자 했는데 그렇게 못 믿어오면 부동산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제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전 주인이 계약했는데요. 쓸데없는 설교도 듣기 싫고 주인인 내가 왜 지들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눈치 봐야 됩니다. 임차인도 눈치 봐야 되지만 임대인도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좋게 했더니 주인을 개무시, 지네가 주인격, 뭐든 저들에게 맞춰라 격. 부동산 안 간다고 했어요.
임대인, 임차인 두 번째 편이에요. 이사 간다고 3개월 안에 돈 주면 법적으로 이상 없다 하니 한 달 남았는데 일주일 후 이사. 세입자는 사악 아파트 온 돈 주고 이사 예정. 자기가 이 부분 전문가다. 경매 건다. 소송한다. 소송비까지 다 물릴 거다. 이사 취소되거나 부동산비, 아파트 매매 취소비 등 다 물릴 거다. 작정하고 덤벼요. 작정하고 덤빌 수 있어요. 왜? 임차인도 당장 그 정말 꼭 필요한 돈일 수 있거든요.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맞잖아요. 자, 묵시적 갱신 중이었어요. 이 부분 체크 포인트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었어요. 만기일도 아니고 어쨌든 통보하게 되면은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법무사보다 변호사를 먼저 상담받아야겠죠. 세입자 이사 간다고 전화 받고 3개월 안에 주인이 돈 주면 되죠. 3개월 안에 돈 주면 되죠. 맞습니다. 전화로 실갱이 중에 열받아서 그럼 돈 못 준다. 멘트 갖고 소송 걸 모양입니다. 서로 관계가 이제 뒤틀릴 대로 뒤틀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뭐든 잡아서 덤탱이 씌우려는 느낌이 듭니다. 세입자는 정당한 요구. 임대인도 정당하게 3개월 후에 돈 돌려주면 문제 없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갭 투자했던 사람들, 갭 투자했던 이런 물건들, 특히 고가 물건. 지금 대구에도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집값이 좀 떨어졌어요. 7억 하던 집이 전세 5억을 줘놨어요. 근데 최근에 시세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시세가. 그러니까 요거 1억 미만 갭 투자, 1억 미만 갭 투자 하실 분, 그 과거에는 이게 괜찮아요. 상승기에는 이 7억 하던 집값이 8억, 9억 되면은 이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5억 문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이 갭 투자 있는 사람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5억에 구하기는 요원한 일이란 말이죠. 그럼 혹시라도 4억에 세입자를 겨우 맞춘다고 칩시다. 그럼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갭 투자자가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5억을 돌려주려면 이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5억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DSR에 막혀요. 뭐 1주택자 70%, 80% 대출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이 DSR 때문에 이 사람 소득하고 또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 갭 투자자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하든 뭘 하든 6개월 걸립니다. 그 안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 반환하지만 이자도 물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임차인이 피해봤던 부분에 대한 돈을 다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소송 걸려도 어차피 치야 될 겁니다. 이런 글 이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이 글쓴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묵시적 갱신. 갱신권 포함입니다. 갱신권 포함,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권을 포함한 경우 세입자가 통보 시 3개월 이후에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 지나고 나면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복비, 그 다음 임차인 구하는 복비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이죠. 이 또 관계가 좋으면 임차인하고 뭐 해가지고 임차인도 야, 잘 살았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뭐 먼저 나가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복비는 내가 부담할게. 뭐 이런 관계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 유지하면은. 근데 보통 이렇게 수 틀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 일반 계약이거나 5% 초과 갱신 시에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통 소송한다고는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증명 보내고 등기 치면 뭐 골치 아픕니다. 뭐 등기 치면 임차권 등기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게 걸려있는 집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한 사례로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 보니까 요 실제 사례들 나오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은 퇴거 요청 이후 3개월 안에 내어주는 거니 3개월 지나고 나서 돈 내주면 되는 거고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야기 줄줄이 있습니다. 1주택자 집주인 실거주 할 거라면 이사 나가는 날 세입자 전출하고 전출 확인 서거나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실행됩니다. 뭐 다주택자거나 이러면 또 머리 아프죠. 자, 요 댓글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재계약서 작성 없는 묵시적 갱신. 근데 아까 저 사람 묵시적 갱신이라고 했죠?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내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환해줘야 된다. 조건이 변한 게 없어도 묵시적 갱신은 주인이 손해를 보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5% 이내 계약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써도 묵시적 갱신과 같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다. 5% 이내 계약 시 갱신권 사용한 것과 묵시적 갱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간다고 하면은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기간 내에 나가는 건 세입자가 알아서 빼서 나가야 됩니다. 알아서 왜 빼죠? 세입자가 알아서 뺀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을 깨고 나가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게 법 논리랍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묵시적 갱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이띵똥님, 아이고, 요 부분 이름 가린다고 했는데, 이름 한 개 나타났네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정권과 민주당 욕하는 거고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묵시적 갱신 또는 5% 이내 했을 때 좀 곤란한 상황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면 임차인이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요걸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집주인이 돈 돌려주기 힘들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는 게 보인다. 그러면 갑과 을의 입장이 뒤바뀌는 아까 그 사례처럼 될 수도 있겠죠. 묵시적 갱신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내로가 아니고 3개월 후 보증금 3개월이 지나고 나는 시점에 줘야 되는 겁니다. 중개소수로 임대인 부담 요거 맞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나 돈 못 주겠어 하고 버티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3개월 후 바로 임차권 등기할 것 같네요.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소송까지 걸리고 하는데 지연이자는 소장이 도달하기 전에는 5%, 도달 후에는 12%. 이 장난 아니거든요. 12%. 만약 4억이었다. 내가 돈을 늦게 돌려주는 상황이다. 4억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다. 12%. 이 연간 12%거든요. 연간 12%. 연간 10은 얼마인가요? 4,800만 원? 야,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씩 거의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거기다가 소송 비용에 또 뭔가요? 또 뭐 다음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야, 돈 1,000만 원 훌러덩 하는 거는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서,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마지막 상황. 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세입자가 대출 받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요 글쓴이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지 아닌지 막 계속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요 댓글이 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을 때 임대인이 동의하에 질권 설정을 할 경우 질권 설정한 금액을 임차인 태거 시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 은행에 상환이 안 되면 은행은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임대인, 이 집주인이죠.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상환 요구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집을 경매를 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데 이 또 악질 임차인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훌러덩 받아가지고 갑자기 날라버리는 경우, 과거의 뉴스에 요 사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대인, 임차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저렇게 막 서로 죽자 살자 이렇게 하는 경우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서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긴 내용의 방송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거기 전국 단위 카페인데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 가셔서 검색어를 대출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검색어를 대출이라고 넣으면 수도 없는 글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집을 매수하는 온갖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대출 문제로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글을 남기면 그 댓글에는 주로 뭐라 그러나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 말고 중개 보조인, 중개 상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성 글들로 온통 도배되어 가지고 댓글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볼 것이 없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